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해 파트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독해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독해의 종류. 독해 종류에는 일단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적 독해. 그리고 두 번째 추론적 독해.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적 독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적 독해. 그래서 독서를 통한 해석, 독서를 통한 어떤 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종류는 독해 종류는 네 가지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도 이 사실적 독해를 중심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이 독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독서바를 통해서도 이미 독서 파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독서 파트 독서바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비문학 독서 파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여러분들이 그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독해 종류랑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살짝 맛보기로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 독해 파트들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지 그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 독해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자, 비문학 또는 뭐 독서 또는 독해라고도 하는데, 이 독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요 요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문 접근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몇 번은 얘기하긴 했었을 겁니다. 문제 먼저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건 독해 방법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 방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 좀 접근하는 전략.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요지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실전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독해 전략이나 방법들을 좀 체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 독해 파트는, 비문학 파트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많지 않은 그 이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화를 시켜야 돼요. 체득, 몸으로 터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독해 전략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바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독해 종류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파트. 자, 독해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독해 종류. 자, 첫 번째 사실적 독해부터 다룰 겁니다. 사실적 독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각 독해들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각각의 독해 종류가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요것들이 각각 뭘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독해들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적 독해고, 사실적 독해가 다루는 것은 글에 직접 드러나는 정보를 다뤄요. 그러니까 글에 직접 드러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 요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적 독해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 예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사실적 정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적 정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접 지문에 드러나 있는 명시적인 내용들이 요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 사실적 독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적 정보가 되겠어요.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그 내용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내용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적 독해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좀 알아보면 어떤 것들이 요 명시적인 내용, 사실적 정보에 해당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뭐 화제가 될 수 있겠죠. 화제. 뭐 이 지문의 글감이라든가 네, 소재라든가가 되는 화제. 그 다음에 핵심어. 이 지문의 핵심어. 그 다음에 문단별 이제 중심 문장이나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 뭐 뒷받침 문장들은 그 중심 문장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거가 되는 문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문단 간의 관계. 문단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실적 정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글 구조, 글의 구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적 정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뭐 처음, 중간, 끝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글의 구조 이런 것들도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 사실적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중심 내용. 사실상 요 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중심 내용들 또는 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뭐 세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실적 독해를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사실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 것들을 다 지문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사실적 독해 파트, 사실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에요. 네. 그 비문학 독서 파트,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 독서 파트에서의 문제 유형들은 다 비슷한 것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네.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이 문제
요구하는 것들이 대상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더 넘어서는 것들은 없어요. 네, 다 요 안에서 문제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나한테 요걸 사실적 독해하라고 요구하는구나. 화제를 찾으라고 요구하는구나. 글의 구조를 찾으라고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명확해지면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게 명확해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수월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네, 연습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문제가 뭘 요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 그만큼 헤매지 않겠죠.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공부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바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자, 뭐 사실적 독해는 요 정도까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사실적 독해는 글에 직접 드러난 사실적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명시적인 내용들인데, 네, 화제, 뭐 핵심어,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문단 간의 관계 또는 글의 구조, 중심 내용, 세부 내용,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보통 그 사실적 독해가 요구하는 사실적 독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두 번째 추론적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론적 독해입니다. 추론적 독해. 네. 아까 사실적 독해가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요 추론적 독해는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 네, 요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추론적 독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추론적 독해 대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글쓴이의 의도, 뭐 글의 목적, 그 다음에 뭐 주제,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뭐 글에는 없지만 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뭐 새로운 내용. 네, 뭐 이런 것들이 요 추론적 독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야 될 게 생겨야 해요. 아까 명시적인 내용은 아까 사실적 정보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내용들은 지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지문에서 찾으면 됐죠. 근데 이제 추론적 독해가 요구하는 추론적 독해의 대상인 요 의도나 목적, 주제, 생략된 내용, 새로운 내용들은 지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요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 의문이 있어야 돼요. 요 의문을 해소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면 요 추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요 독해는 추론을 통한 독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추론적 독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낸다. 이런 게 이제 추론에 해당이 되는 설명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추론을 쳐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여기다가 좀 들어볼게요.
어, 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제 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가라고 하는 지역은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바람은 적게 붑니다. 그랬더니 이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가 잘 돼요. 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적게 부는 요 가 지역에서는 농사가 잘 돼. 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지역도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바람도 적게 붑니다. 네. 어,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 가를 근거로 삼아서 판단을 해보면 아마도 농사가 잘 되겠죠. 나라고 하는 지역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 요 가를 통해서 지금 방금 나를 이끌어냈죠. 네. 요런 게 바로 추론입니다.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 요런 게 이제 추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독해에다가 적용이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린 이미 사실적 독해의 대상이 뭔지 알았죠?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삼아서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 글쓴이 의도라든가 목적, 주제, 생략되어 있는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요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 요 사실적 독해에 해당이 되는 요거를 대상이 되는 걸 A라고 해놓고 추론적 독해의 대상이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A를 근거로 삼아서 뭐가 가능하다? 네, B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겠죠. 요게 바로 추론적 독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추론적 독해입니다. 물론 추론적 독해가 사실적 독해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겠죠. 왜요? 추론적 독해는 뭘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앞에서 봤던 사실적 독해가 먼저 전제로 깔아져야 됩니다. 사실적 독해를 통해서 얻은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 독해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론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추론적 독해가 사실적 독해에 비해서는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적 독해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제 비판적 독해로 넘어갑시다. 네. 세 번째, 비판적 독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독해. 마찬가지로 비판적 독해가 뭘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좀 알아볼게요. 비판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 독자가 이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반박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독해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글에 드러나 있는 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수용,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할 것인지 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비판적 독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자면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일단 타당성부터 얘기를 해보면 주장과 글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의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일관적이냐 요걸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타당성이 있다면 수용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면 반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타당성과 관련해서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 다음에 이게 일관적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적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문제 뭐 타당하지 않은데 막 타당하다고 돼 있거나 하면은 이제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다음 만약에 이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떤 독자가 주어져 있고 그 독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타당하지가 않아. 그럼 그게 잘못된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이 비판적 독해를 통해서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 이 공정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공정성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 반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 네, 내용의 균형성. 내용이 균형적이냐, 뭐 어느 한쪽에 이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이 있으면, 균형적이면 수용하는 거고, 공정성이 없으면 반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비판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절성이에요. 이 적절성은 뭐에 대한 적절성을 이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일단 자료의 적절성이에요. 글쓴이가 글을 썼는데 어떤 자료가 그 글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뭐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하면 안 되고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판단이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비판적 독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글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적절성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반박해야 되는 건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비판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의문점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답은 아까 앞에서 다 나왔죠. 요 내용은 뭘 통해서 얻은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요 내용은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사실적 독해를 통해 얻은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와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얻은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 요것들이 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 비판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나 추론적 독해가 사실상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상 봤을 때 사실적 독해는 이제 추론적 독해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의 독해가 되겠죠. 네. 사실적 독해나 또는 추론적 독해가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전제로 깔리고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가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사실적 독해나 추론적 독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 틀렸다면, 네, 당연히 비판적 독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독해 종류 뭐였죠? 네, 창의적 독해였죠. 그 창의적 독해랑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창의적 독해입니다. 요 독해 종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요 독해 각 독해의 대상들이 각 독해의 대상들이 각각 다 뭘로 바뀌어서 나온다. 네, 문제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네, 그 문제 유형들이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들을 담고 있는 거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에 가서 또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야지 그 명확해져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요 각 독해의 종류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창의적 독해. 이 창의적 독해는 글쓴이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이 더해져서 글쓴이 생각에 독자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독해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글쓴이의 생각과 글을 통해서 파악한 이제 글쓴이의 생각과 기존의 독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걸 서로 의미 구성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 요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창의적 독해가 되겠습니다. 네. 요 글쎄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을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재구성하는 것 있죠. 재구성하는 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기말 시험 범위 파트에도 있었던 단원으로 기억하는데 뭐 매체를 다르게 재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제를 다르게 해서 재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식을 바꾸든가 갈래를 바꾸든가 네 매체를 바꾸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 있죠. 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문학 파트에서의 재구성이고 비문학 파트 도서 파트에서도 이제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뭐 글쓴이의 생각, 독자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자가 만약에 이제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 글, 그 뭐 요리책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독자는 기존에는 빨간 떡볶이에 대한 것밖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요리책에 이제 궁중 떡볶이, 그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그 떡볶이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죠. 이 떡볶이에 빨간색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궁중 떡볶이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 궁중 떡볶이에 대한 그 떡볶이의 기존 여러 그 독자가 가지고 있던 떡볶이에 대한 기존 생각이 좀 더 바뀌어서 새로운 의미의 퓨전 떡볶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맛을 천미한 새로운 떡볶이 레시피가 탄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구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그 선생님이 지금 뒤에서 얘기할 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죠. 독자는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죠.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떡볶이를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이제 폭풍 설사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를 즐기면서 폭풍 설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요 요리책 궁중 떡볶이에 관련된 이제 요리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폭풍 설사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떡볶이를 즐길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독해, 창의적인 독해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서 책을 읽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이 이제 더해져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 독해에 해당이 되는 거겠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재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한다든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뭐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 독해랑 관련이 있겠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독자의 생각이 이제 보기로 주어지겠죠. 뭐 재구성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동자의 생각이 이제 보기에 나올 텐데, 그 글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생각과 이제 그 보기에 주어진 그 독자의 생각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새로운 의미, 재구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로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선지로 들어가겠어요? 네. 재구성이 잘못된 문제 해결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지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잘된 재구성이나 잘된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이제 창의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요 독해 종류와 관련된 네 가지 독해, 사실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뭐 창의적 독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종류를 그리고 그 독해 종류들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다 나한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네. 물론 연습은 이따가 같이 우리 할 거예요. 네. 그 기출 문제들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용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연습을 충분히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독해 종류와 관련해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하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독해 종류와 관련해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독해 종류 네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독해 종류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정리하고 갈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독해 종류.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를 비문학 파트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는 독해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 아까 창의적 독해에서도 요 글쓴이의 생각 있죠? 요 글쓴이의 생각은 이제 글에 있을 텐데 요 글쓴이의 생각 이것도 사실상 뭘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전제로. 네 맞아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전에 창의적 독해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창의적 독해도 마찬가지. 사실적 독해랑 추론적 독해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독해 종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판적 독해랑 이제 창의적 독해를 얘기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한 거겠죠. 네. 비판적 독해랑 창의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랑 추론적 독해를 전제로 하니까 사실적 독해랑 추론적 독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난이도상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난이도랑 이제 가장 중요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추론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를 전제로 하고 비판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전제로 하고 창의적 독해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전제로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적 독해를 제외한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이 세 가지는 다 뭘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적 독해를 전제로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적 독해를 통해서 판단한 사실적 정보가 틀리면 그 뒤에 있는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를 아무리 잘한들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독해는 사실적 독해예요. 사실상 정리를 한번 일단 하고 갑시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독해의 종류는 이제 사실적 독해입니다. 사실적 독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나머지 그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그 다음에 뭐 창의적 독해, 요 독해들이 다 뭘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네, 사실적 독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적 독해를 통한 사실적 정보 파악이 잘못되면 요 뒤에 있는 요 독해들은 다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독해 종류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적 독해입니다. 요 사실적 독해가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고 연습이 돼 있느냐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기가 있다는 얘기는 기복이 없는 독해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적 독해 능력이 이제 잘 연습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화가 가능하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기복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문제 잘 풀리는데 어느 때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위 감으로 이제 독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언어 파트에서 언어 능력에서 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도움이 돼요. 네.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는 없죠. 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 감이. 네. 일관된 능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 감을 믿고 공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기복이 없는 것이 중요해요. 기복이 없는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려면 독해 파트에서는 어떤 독해 종류를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이 끝나야 있어야 된다.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네, 사실적 독해부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사실적 독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연습이 되어야 해요. 우선순위로 연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기본기가 있는 또는 기복이 없는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사실적 독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요 독해 네 가지 종류를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적 독해를 먼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적어도 요 사실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 틀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습을 좀 꾸준히 하고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독해 종류가 요구하는 바들, 그러니까 대상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가능해지면 내가 원하는 독해 종류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만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 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 그 독해 파트를 공부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틀린다 문제가 그리고 너무 기복이 심하다 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뭐부터 연습하는 게 좋겠어요? 네. 사실적 독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을 먼저 연습을 해 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뭐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도 중요해요. 네.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건 사실적 독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독해 종류와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지문 접근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지문에 접근을 하라고 얘기했죠? 뭐부터 봐라? 네, 문제부터 봐라.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먼저 판단해라. 아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바들이 뭐랑 관련 있는 거라 했어요? 각 독해 종류들이 각 독해 종류들의 대상들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거를 판단을 해서 지문에서 그 요구하는 바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사실적 정보, 사실적 독해를 해내면 되는 거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지문에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뭐부터 판단해라? 네, 문제가 요구하는 바 먼저 판단을 해라.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독해 종류들의 대상, 네, 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들을 지문에 가서 사실적 독해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요 전략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하나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지문이 있고, 근데 이 지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라고 했을 때, 이 지문에는 정보가 한 100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 지문에 있는 정보 100개를 전부 다 물어볼까요? 문제에서 이 정보 100개랑 관련된 것들이 다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이 중에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문제 문항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요 개수보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문에 있는 정보를 문제에서 다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요 지문에 있는 정보 100개랑 문제가 요구하는 10개의 정보, 요것들을 빼면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나머지 90개 정보가 남는데, 요 나머지 90개 정보는 문제 해결, 문제 풀이랑 관련이 사실상 떨어지겠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는 게 가능해지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 지문에 있는 정보 100개에 모두 집중하는 것과, 모두 집중하는 전략과, 요 문제가 요구하는 10개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전략. 요 두 가지 전략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 후자가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결론이 가능해져요? 어떤 결론 노출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문제에서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확인한 정보 10개가 무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지문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실적 독해에 들어가는 것. 요게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도출이 가능해지죠.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가서 사실적 독해 파악한 필요한 정보들이 무언지 파악한 거를 집중해서 사실적 독해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전략이 가능해지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요 사실적 독해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 요 사실적 독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유형도 있겠죠. 추론적 독해가 필요한 거라든가, 이제 비판적 독해랑 관련된 문제 유형이라든가, 뭐 창의적 독해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 요것들은 물론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순서는 어떻다는 얘기요?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거를 지문에 가서 집중해서 사실적 독해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거. 요 순서상의 전략이 가능해지죠. 여러분들이 독서바 하는 친구들을 가끔 보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지문에 담겨져 있는 정보 안에서 헤매는 거죠.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실적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사실적 독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문제는 당연히 안 되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략이 없이 지문에 그냥 바로 투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헤매는 거죠. 네. 도대체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당연히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죠. 저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에 들어가서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네. 하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좀 파악을 하고 그 필요한 정보들만 내가 지문에 가서 찾는다면, 집중해서 찾는 것은 난이도가 확 떨어지죠. 네. 저의 집중도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여러분들 인간의 사람의 집중력도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도 소모되는 겁니다. 이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한히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뭐 하루 종일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골라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그 지문에 접근하는 전략은, 효과적인 전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지문에 가서 집중해서 사실적 독해를 해라. 그 다음에 다음 독해로 넘어가라. 네, 요게 이제 지문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에 접근하는 자, 이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1번과 2번 문제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푼 그 전략대로 설명을 좀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략들을
사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지, 지문에 접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지문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라, 아니면 문제부터 봐라? 네,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기억의 이유를 찾으래요. 기억의 이유를 찾아야 된대요. 선생님 지금 밑줄 긋는 것들은 다 지문에서 뭐 해야 되는 것들이요? 네,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 내가 지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사실적 정보들이죠. 네. 일단 기억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요. 기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지문에 기억. 비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사실적 정보들, 지문에서 찾아야 될 사실적 정보들, 그 사실적 정보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일단 선생님은 뭐를 알아야 되겠냐면, 이 비교 우위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그 보기 선지들을 한번 보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도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그 비교위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경 지식이 문제를 푸는데, 독서 파트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 실제로 그 지문의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글쓴이의 생각이 내 기존의 배경 지식과 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무조건 100% 신뢰하면 안 돼요. 물론 참고는 가능하겠지만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독서 파트에서.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 단어들이, 어휘들이 나왔으면 그 어휘들에 대한 정보를 지문에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지금 비교 우위랑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문 가서 이것들을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요 생산 요소까지. 요 생산 요소가 뭔지에 대한 것도 지문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내려면, 1번 문제를 풀어내려면. 선생님 지금 지문 가서 확인해야 할 정보를 몇 가지 찾았냐면, 비교 우위, 그 다음에 기회비용, 생산 요소, 요 세 가지를 지문 가서 파악을 할 거예요. 사실적 독해를 할 겁니다. 먼저. 네. 이제 문제에서 내가 지문 가서 뭘 파악해야 될 것지를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이 확인한 거 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가서 사실적 독해를 하면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무역 당사국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제한은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랑 이 무역에서 수출입 제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안내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단락. 사실상 선생님이 지금 파악하려고 했던 사실적 정보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한 상태에서 빨리 넘어가세요. 네.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한 상태에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A국과 B국에서 자동차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요 자동차랑 신발 이런 것들이 재화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아래 그림과 같이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최대 자동차 10대 혹은 신발 1000켤레를 만들 수 있다. 요 생산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투입 요소. 요게 이제 생산 요소네요. 요 하나 사실적 정보를 확인했네요. 선생님이 필요했던.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한편 비국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 자동차 세대 또는 신발 600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 사실적 정보가 나왔네요. 선생님 아까 요 비교 우위 찾으려고 했었죠. 네. 그럼 요 비교 우위에 관련된 사실적 정보도 확인이 끝났네요. 네. 이어서 볼게요.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도 나왔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필요했던 사실적 정보들은 다 지문에서 확인이 끝났네요. 생산 요소, 비교 우위, 기회비용. 자, 이어서 볼게요. 위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켤레 줄여야 한다. 즉 A국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비교 우위란 여기서부터 기회비용에 관련된 설명까지 가치를 말한다. 여기까지. 요 비교 우위랑 기회비용과 관련된 요 설명 가지고 사실적 정보 가지고 요런 논리 구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A 국가랑 이제 B 국가가 있을 때 요 A 국가의 기회비용이 적을수록 이 A 국가에 뭐가 생긴다? 네, 비교 우위가 생긴다 라고 하는 요 논리 구조가 형성될 수 있겠네요. 그죠? 요 비교 우위랑 기회비용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 가지고 네.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여기부터 볼게요.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여기 묶어볼게요.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여기 내용을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논리 구조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A 국가가 B 국가보다 뭐하대요? 적대요. 그러면 비교 우위는 어느 국가에 있는 거죠? 네, A 국가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네요. 네, 여기가 지금 요 내용이죠.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이제 그 1번에서 나오는 기억이 나오네요.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다 적용을 그냥 바로 해볼게요. B국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대요. 어디에서요? 신발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에서요. 그렇게 되면 B가 비교 우위를 갖게 되려면 신발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에서 요 B 국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요 논리 구조에 따르다면 여기까지 적용이 끝났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판단이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뭘 한 겁니까? 아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에서 찾아야 될 사실적 정보들을 찾았지요. 기회비용과 생산 요소나 비교 우위 관련된 사실적 정보들 찾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논리 구조를 그냥 바로 적용을 했더니 정답이 몇 번이에요?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B의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논리 구조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요 논리 구조는 뭘 근거로 해서 정한 거다? 판단이 된 거다? 네. 선생님이 아까 문제에서 확인하고 갔던
그 사실적 정보들 가지고 요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이거 어떤 문제 유형이에요? 어떤 독해 파트와 관련된 문제 유형입니까? 네, 이거 추론적 독해 문제예요. 네, 사실적 정보, 사실적 독해 먼저 한 다음에 생산 요소, 비교 우위, 기회 비용과 관련된 사실적 독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논리 구조를 판단한 거죠. 네, 추론적 독해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네. 논리 구조는 요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요 사실적 정보들을 찾은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독해 종류 중에서 굳이 하나 고른다면 추론적 독해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되겠죠. 네. 논리 구조를 판단해야 되는, 네. 추론해야 되는, 네. 그래서 요렇게 1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문제 접근했습니까?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사실적 정보들을 판단했죠. 어떤 것들 선생님이 판단했어요? 비교 우위랑 기회 비용과 생산 요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판단했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에 가서 그 사실적 독해를 했어요. 걔네들의 사실적 정보를 찾았죠. 그리고 그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해서 논리 구조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뭘 했습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서 사실적 독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추론하고 이렇게 해서 추론적 독해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요 순서대로 요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연습이 돼야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복이 없는, 기본기 있는 독해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문제를 풀 때 다 사실적 독해를 독해를 통해서 얻은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한 거죠.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죠.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 지금까지 그냥 감으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감으로 한 게 없어요. 다 뭘 근거로 해서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지문에 있는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겠지? 하고 풀죠. 그게 다 감이에요.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이 찍어왔던 거죠. 사실상 그건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푼 게 아닙니다.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풀어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으로 풀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면. 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 시험 안에서 감으로 준비를 한다는 건 잘못된 준비예요. 네.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복이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연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전략대로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2번 문제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아무래도 너무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 앞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적용하는 연습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적용해보는 것들이 주가 될 거예요. 네. 물론 오늘 그 1번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미리 풀어보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적어도 6번까지는 문제를 풀어 오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유형 잠시만요. 6번. 네, 6번까지는 풀어 보세요. 네.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숙지를 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네.